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명작들이 적게는 몇백 년부터 많게는 몇천 년까지의 시대를 계속 겪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작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작품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이 있는 미술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네덜란드에서 제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보통 이탈리아 르네상스야, 바로크야, 또 뭐 프랑스야, 스페인이야 하지만 미술사에서 여기가 빠지면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게 바로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미술사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시기를 장식한 게 네덜란드 미술인데, 그 네덜란드 미술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이에요. 그리고 이 국립미술관 건너편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 국립미술관도 같이 있어서 하나의 광장을 사이에 두고 두 미술관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미술관을 같이 방문하기 좋은 위치도 점하고 있죠. 어쨌든 이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뭐니 해도 렘브란트라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죠. 네덜란드 출신의 가장 훌륭한 또 존경받는 화가인 렘브란트의 대표작인 일명 야간 순찰로 불리는 나이트와치, 야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밤에 순찰을 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낮의 순찰 모습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냐면, 렘브란트가 이제 17세기에 자경단, 스스로 이제 자치적으로 마을을 순찰하는 자경단 회원들의 부탁을 받고 회원들의 얼굴이 다 담긴 집단 초상화를 2년 반 동안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렘브란트가 다른 작품에서 썼던 아주 특별한 기법 중에 빛과 어둠을 잘 부리기 위해서 납성분이 들어간 흰색 연백 알료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홍색 알료를 쓸 때는 여기에 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그림으로 완성됐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품이 걸려있는 사무실에 있던 열기, 또 뭐 겨울에 난로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니까 그런 담배 연기가 합쳐져서 이 두 화학 성분이 결합작용을 해서 황화납 성분이 되면서 검정색 성분이 계속 물성 변화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이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낮 풍경이 밤 풍경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트 와치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원래 이 작품 제목은 프란스 반닌 코크 대장이 시민 사수의 출발 명령을 하달시킨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프란스 반닌 코크 대장과 빌렘 반 로이텐부르크 부대장이 이끄는 자경단의 장교와 대원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품에 투입된 금액, 견적은 1600길더였어요. 당시에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1년 렘브란트에게 배우는 학원비가 200길드 정도였고, 대학교에서 1년 연봉이 한 150길드였으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16명이 원래는 100길더씩 내야 되는데, 이 작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균등하게 다 똑같이, 우리가 졸업사진 찍고 이러면 다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비슷한 비중으로 찍어야 되는데, 렘브란트는 그렇게 아주 밋밋한 작품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치단이 순찰하러 나가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아주 다양한 포즈로 그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림을 감상하는 3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장하고 부대장만 가운데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옆모습만 나온다 할지 얼굴만 빼꼼 나온다 할지 해서 나중에 그림 완성되고 보니까 대장, 부대장만 빼곤 다들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 못 내놓겠다, 대장, 부대장이 다 돈 내놔라, 뭐 이러면서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렘브란트도 이 작품 때문에 골치 많이 아팠던 거예요. 이거 돈이 수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많은 사연이 있고, 또 걸작은 그냥 걸작이 안 돼요. 그 걸작에는 꼭 무슨 사연이 있다는데, 이 작품 테러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3번이나 당했어요. 1세기 동안. 1911년이죠. 파리에서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그 해에 태역 해군 장교가
이 작품 군인이었죠. 군인이 와서 이 작품에 칼로 난도질을 해서 한번 작품이 훼손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또 간신히 복원을 해놨더니 1975년도에 또 다른 해고된 교사가 와가지고 거기에 또 칼로 난도질하기도 하고, 심지어 1990년에는 어떤 사람이 또 괴한이 들어와서 작품에 황산을 뿌려가지고 작품이 화학물성이 변화되기도 하는 등 아주 그런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는 게 늘 걸작이 마주하고 있는 숙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작품의 제목이 얽힌 사연과 걸작에 도달하기까지 작품이 겪어야 했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선언 직후 12제자들이 흥분되고 놀라고 분노하는 다양한 제스처 속에 식탁 주변이 매우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리듬과 조화, 비레미가 완벽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좌우로 2그룹씩 배치되어 3명씩 나누어 리듬있게 구성되었고, 각각의 인물들의 개성에 맞는 표정과 자세에 세심한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회화 방법으로는 모든 대상의 형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네의 작품은 어떻죠? 작품에서 거의 모든 대상이 거친 터치로 그려져 마치 완성작이 아닌 밑그림이나 습작처럼 느껴집니다. 새벽녘 안개에서 떠오른 태양, 또 몇 사람이 타고 있는 배와 정박해 있는 배, 그리고 돛들, 태양빛의 붉게 물든 바다 표면 등 모네는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 풍경에서 받은 즉흥적인 인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마네는 이런 자신의 의지를 3차원의 공간을 삭제한 화면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또한 인물의 표현도 지극히 평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프 크루베마저도 올랭피아를 두고 목욕을 막 끝낸 스페이드 여왕이라고 빈정거렸겠습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여체의 부피감이나 무게감을 없애고 마치 종이를 오려서 화면에 붙여놓은 것처럼 평면화시켜버린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고급 매춘 부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상단의 어두운 배경은 다른 두 패널의 밝은 하늘과 대조적입니다. 동시에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 속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편 눈길을 끄는 것은 화면 중앙에 두 팔이 나무로 변해 두 배에 고정되어 버린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죠. 이 남자의 얼굴은 바로 화가 보시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악과 유욕의 상징인 백파이프가 달린 회전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텅 빈 몸속에는 악마들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선술집이 그려져 있는데요. 화가 자신이 도박과 술에 빠진 죄를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편엔 한 남자가 열쇠에 몸이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곡간 열쇠로 탐욕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13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